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책학인데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노는 그 과목 중에, 겁줘야죠.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문제가 너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여러분 좀 많이 당하실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보시면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학의 전반적인 목차가 쭉 나와 있죠. 역시 이제 정책학은 정책 과정의 합리화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정론 두 가지죠. 우리가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정책 변동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설정과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체가 많이 쉬셨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론에서는 정책 유형이 시험 넣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 더 나아가서는 그 규제 정책이 따로 시험에 넣을 수도 있고요. 정책에 대한 정책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책에 따라서 정책 과정이나 참여자들, 그들 사이에 관계망이 달라진다는 관점. 정책 윤리, 정책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정책 분석 과정, 정책학이니까 정책학을 실제로 하는 그 정책 분석가들이 과연 어떠한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가 서론에서 우리가 간단히 봐야 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서론에서 보면 참여자 얘기, 그리고 정책 결정 요인론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서론에서 봐야 될 내용이죠. 참여자는 공식적인 참여자와 비공식적인 참여자. 때는 각각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어떠한 관계망을 맺고 있느냐. 대통령, 국회, 관료,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사법부의 영향력을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식적 참여자에서는 NGO하고 이익집단이 있고요. 자,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집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책 연구단체라고 그러나요? 그 첫째 시간 마치면 이 띵크탱크에 관한 그 간단한 그 논문 자료가 올라올 거거든요. 한 번씩 챙기시고 좀 집에 가서 좀 이 틀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시험 바로 내겠습니다. 약간 좀 촉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간단히 읽어보고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이 가진 권한과 정책 과정별로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고 최근에 어떤 문제점이 뭐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다. 이들 사이에 관계망을 우리가 권력 모형, 정책학에서는 이익대표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권력 모형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가 중심적인 조합주의와 사회 중심적인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양자의 붕괴,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침투, 협력 가버넌스가 등장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정책학을 하실 때는 이제 행정학보다 더 깊게
요즘에 현재 행위자들을 코어하고 페리퍼리로 구분하는 것부터 그 관계망배나 신제도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정책 결정 요인론은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결정 요인론에 대한 비판이죠. 정책은 주로 사회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정책 결정 요인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그죠? 정립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정치 체제의 어떤 변수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야 되겠죠.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 자율성 논쟁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정치 체제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의 요구가 없거나 또는 그런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그죠? 국가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 좀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이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고찰하고 나서 콕과 엘드의 모양을 가장 많이 쓰죠. 여기서는 두 가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어제, 제도화가 되는 아이스톤의 관점하고 발명학입, 발견, 명확화, 확장, 진입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 나오고 여기 두 가지 동원형하고 외부 주도형을 간단하게 비교. 내부 접근형은 그냥 넘어가고요. 왜 선택적으로 의제가 설정될까요? 결국은 의제 설정론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 관점이죠. 그래서 엘리트론하고 다원론의 갈등이 있었고, 엘리트론의 최근의 이론이 바로 non-decision making, 무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5, 6년, 7년, 뭐죠. 길게 따지면 한 10년 잠수 타다가 작년에 입학고시에 나왔죠. 이게 참, MB 형님 또 약간 그런 거 빗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의사 결정되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 민주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까지가 간단하게 의제 설정론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의제 설정론은 통으로 묶어서 한 50점 정도면 분량이 적당한 것 같아요. 논점도 한 3개 정도 적당하게 나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책학은 요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죠. 사례를 들어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례를 정밀하거나 정치하게 공부하시기보다는 단일 사례를 하나 쓴다 이런 생각 말고요. 여러 사례를 돌려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책 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합리적 결정이죠.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목설, 대탐, 결례, 비교, 평가, 선택을 한다. 이게 일반적 과정이죠. 목표 설정은 이제 그 문제 정의하고 똑같은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죠? 야, 이게 안 된다. 제약하거나 어떤 합리적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정치적이고 비분석적인 결정입니다. 여기서 제약하는 논리에서 크게 분석 논리 자체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위기라는 상황, 위기는 우리가 정책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도의 불확실성과 극심한 시간적 압박에서의 결정이죠. 자,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모르는 경우, 또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웠죠? 딜레마 이론이 일종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딜레마 이론은 정정희 교수님 책에는 없지만 이 관점에 맥락을 같이 하죠. 이쪽도 많이 나오지만 이쪽도 많이 나오죠. 두 가지의 결정한 합리적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우리가 이
이 부분만 우리가 정책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 부분만 정책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만을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